안녕하십니까. 다낭 외국어대학의 신승호입니다. 오늘 드디어 한국어 능력시험 2를 위한 쓰기 연습 제1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쓰기는 한국인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대학생들이 쓰기를 잘 못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여러분들이 쓰기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인의 쓰기와 외국인의 쓰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한국인은 한국 말을 유창하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쓰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외국인은 한국어 말하기도 어렵고 쓰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공부의 방법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경우는 여러 번 쓰기를 하게 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외국인인 여러분들은 무조건 주제를 주고 쓴다고 해서 쓰기가 빨리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쓰기는 아직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와 함께 쓰기 연습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쓰기 연습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쓰기 연습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1강은 문단의 중심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볼까요? 우선 첫 번째는 기본 문장 쓰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모으면은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들을 아무렇게나 늘어놓는다고 해서 문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기가 문장의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알맞은 순서로 바꿔 쓰세요. 이러한 문제인데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라고 하는 제일 첫 부분에 시작하는 말이 있고 한다 라고 하는 끝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들을 한번 늘어놓아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자, 진행하는 데에는 동기가, 역할을, 중요한 어떤 일을 이런 순서로 놓았다고 하면 우리는 전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의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와 한다 사이에 집어넣어 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한다, 을 한다, 무엇을 한다 이런 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에 보면은 역할을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으면은 역할을 한다 해서 문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어떤 일을 한다 해서 이 말도 넣어도 한다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뭐가 올까요? 분명히 동기, 역할 이런 말들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동기일까 중요한 역할일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진행하는 데에는 진행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진행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동기가 진행하다 이건 안 되겠죠. 역할을 진행하다 을이 들어가서 말이 될 것 같지만 역할을 진행하다라는 말은 의미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뒤에 나오는 어떤 일을 진행하는 앞에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에는 그러면 아까 역할을 한다냐 어떤 일을 한다냐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앞에 감으로 인해서 역할을 한다가 뒤로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에는 동기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기가 중요한 동기가 역할을 할까요?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제가 생각하면은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한다가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바른 순서로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에는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떤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그 단어들을 잘 순서대로 써서 좋은 문장을 만들 수 있느냐가 글쓰기의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는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하고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해 도우면은 앞으로 글쓰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에는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뭐뭐 하는 데에는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쓸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는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 번 써보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잘 보기 바랍니다. 만약 뭐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기로 주어지는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순서로 이 단어들을 바꾸면 의미가 잘 통하는 문장이 될까요? 혹시 들어봤나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을 여기에 보면 만약 뭐뭐 없다면 이런 말들이 연결이 되겠죠? 것이다. 것이다 앞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것을 꾸며주는 말이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동기가 것이다. 이것은 안 되겠죠? 이를 것이다. 없다면 것이다. 시작할 수 것이다. 이런 말들은 되지 않을 거야.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것 앞에 들어가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어떤 말이 어떤 말 앞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다. 무엇을 시작하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을이 해당할 수 있는 건 일을 이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없을을 설마 일을과 똑같이 생각하진 않겠죠? 이것은 없다 해서 나온 것이 일을은 일에다가 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어떤 순서가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기 바랍니다. 자, 써봤습니까? 이 문장은 이와 같은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잘 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동기가 없다면 일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만약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생각해 볼 때 쓰는 거죠. 또 현재 있지 않은 일을 상상할 때 쓰기도 하죠. 만약 우리에게 동기가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면, 또는 무엇이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장은 단어만 조금 바꾸면 새로운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 번 써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네, 알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네 라는 말은 뒤에 내가 이렇게 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다음에는 보통 명사가 오겠죠. 알 수 있다. 무엇을 이런 말이 오겠죠. 이런 말들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다음 복에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알 수 있다 라는 말 앞에 을 이런 것을 갖다가 목적어라고 얘기하는데 을이 붙어 있는 것들은 어떤 부족한 논리를 하나 있죠. 상대방의 생각을 2개 있고 주장을 3개나 있네요. 따라서 셋 중에 하나는 알다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잘 읽다. 무엇을 읽다. 책을 읽다. 신문을 읽다. 아, 여기도 을을이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동사에 해당하는 전달하다. 무엇을 전달하다. 이와 같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도 주장을, 상대방의 생각을, 부족한 논리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뭘 전달할까요? 그렇죠? 상대방의 생각을 전달하는 건 상대방의 생각을 전달하지 않아 내 생각을 전달하겠죠. 따라서 주장을 이라는 말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알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내라는 말은 뒤에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내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잘 읽어야 할 때는 나머지 부족한 논리를 잘 읽어야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읽어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가까워 보이나요? 여기에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읽어야 내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읽어야 이와 같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어떻게 할까요? 완성된 문장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을 의미가 잘 통하는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내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읽어야 상대방의 부족한 논리를 알 수 있다. 여러 번 읽고 또 여러 번 써보면서 언제든지 이 문장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꺼내어 쓸 수 있도록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장 자주 씁니다. 말할 때도 쓰죠. 뭐뭐를 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니까 잘 익혀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체 많다.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공동체 다음에 조사가 없는 거로 봐갖고 공동체 다음에는 명사가 올 거다. 많다 앞에는 보통 뭐가 많다. 무엇이 많다. 이와 같은 표현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표현들을 먼저 보기에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공동체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의사소통에, 문제에, 생활을, 일이 4개나 있네요. 많다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일이 많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발생하다 라고 하는 말 앞에는 뭐가 올까요? 발생하다. 무엇이 발생하다. 이렇게 되겠죠? 발생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좋은 뜻의 말도 앞에 오고 나쁜 뜻의 말도 앞에 올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와 같이 발생하다라는 말 속에는 문제가 발생하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늘 자주 붙어 다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다. 여러분들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은 일이 많다가 되겠죠. 무슨 일이 많을까요? 그죠? 무슨 일이 많을까요? 이 일이 앞에는 그것을 꾸며주는 말이 와야 되겠죠. 그럴 때는 는, 을 이런 표현들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갈등을 겪는 일이 많다.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충 여러분들 눈치챘나요? 어떻게 하면 뜻이 잘 통하는 문장이 될 수 있을지 알았죠? 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쓰면 의미가 잘 통하는 문장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을 겪는 일이 많다. 이와 같은 문장입니다. 뭐를 하다 보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에 다니다 보면, 또는 일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또 익혀둬서 언제든지 다른 단어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이 문장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둘 뿐만 아니고 몇 번 써서
쉽게 쓸 수 있는 문장이 되도록 만들어 두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처럼 기본 문장들 몇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면은 그것을 나중에 글쓰기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기본 문장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오늘 문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문장과 문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문장과 문단. 여기에 그림이 보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사과? 사과도 맛있게 생겼고, 딸기도 맛있게 생겼고, 수박도 그렇고, 망고도 맛있고, 포도도 맛있고. 사실은 이곳에 있는 것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 딸기, 수박, 망고, 포도 이것들은 모두 묶을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뭐 여러분들도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다 합하면 한 단어로 무엇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과일. 그렇습니다. 과일입니다. 이것은 다 과일에 속합니다. 사과도 과일, 딸기도 과일, 수박도 과일, 망고도 과일, 포도도 과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단어들로 된 것을 한번 문장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이 많습니다. 또는 과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되겠죠? 사과가 있습니다. 딸기도 있습니다. 수박도 있습니다. 망고도 있습니다. 포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단어로 된 것들을 이제 한번 글로 바꿔서 써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 종류의 과일이 있다. 사과도 있다. 딸기도 있다. 수박도 있다. 망고도 있다. 포도도 있다. 지금 몇 개의 문장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장. 6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 6개의 문장 중에서 첫 번째 있는 문장을 빼고 나머지 문장들은 위에 있는 그림처럼 한 줄로 늘어놓았을 때 똑같은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챌 수 있죠. 그리고 여러 종류의 과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단어 중에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다른 층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과일이 있다가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고, 그리고 사과도 있다, 딸기도 있다, 수박도 있다, 망고도 있다, 포도도 있다는 이것을 설명하는 말이구나. 이걸 자세히 말하는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쉽게 알 것입니다. 꼭 이렇게 문장이 너무 많아요.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없나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과일이 있다.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다. 수박도 있고 망고도 있고 포도도 있다. 이 문장은 하나, 둘, 세 개의 문장이 되죠. 더 간단히 할 수는 없나요? 과일은 여러 종류가 있다. 사과, 딸기, 수박, 망고, 포도 등이 있다. 그렇게 하면 2개 문장으로 줄어드네요. 하여튼 전체를 나타내는 말과 그것을 설명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의 문장이 아니고 2개의 문장이 모여서 서로 설명해주고 또는 설명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의 글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장과 문단의 관계, 여러분들은 문장을 쓸 수 있죠. 그리고 그 문장을 모아서 문단을 쓸 수 있죠. 정말 그럴까요? 이와 같은 것을 안다고 해도 글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장과 문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계속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 예문이 있습니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다. 물건을 나르는 사람도 눈에 뜨인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물건 파는 사람, 물건 사는 사람, 물건 나르는 사람.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설명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설명하는 말이 물건 파는 사람. 뒤에 있는 문장들은 맨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보기 좋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고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건을 나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합하니까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물건 파는 사람 또는 물건 사는 사람, 물건 나르는 사람, 이 세 종류는 다 누구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 속에 포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개의 문장의 관계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장이란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문단이란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을 자세히 나타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문장과 문단이 뭔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과 문단 연습에서 다음 문장들의 순서를 고쳐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에 있는 보기를 보면은 짧지만 예쁜 빛깔의 연필도 있다. 여러분들은 도라고 하는 조사가 앞에 다른 것이 있을 때, 그렸을 때 뒤에 비슷한 성질의 것이 나타날 때 쓰게 되죠. 그렇죠? 나는 돈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나도 돈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것을 듣고 나서 나도 있어요. 나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보면서 앞에 분명히 다른 연필 얘기가 있었나?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긴 연필이 세 자루 있습니다. 긴 연필이 세 자루라고 했는데 여기는 짧지만 예쁜 빛깔의 연필이었댔는데 그럼 우리가 1번과 2번을 보면 2번이 먼저 나오고 1번이 뒤에 나오면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것입니다. 필통 알죠? 필통 안에는 많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필통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연필이 우선 많이 있겠죠. 그죠? 연필도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어떨 때는 볼펜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칼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4번 문장에 지우개도 가지고 다닙니다. 지우개가 두 개나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금방 순서를 맞출 수 있겠죠. 아까처럼 앞에 전체를 나타내는 말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는 말들을 뒤에 늘어놓으면 되는데 어떤 순서로 늘어놓을 건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되겠죠. 첫 번째, 필통 속의 물건, 그리고 짧지만 예쁜 빛깔의 연필, 그리고 긴 연필, 그리고 지우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1번과 2번이 이런 순서로 될까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짧지만 예쁜 빛깔의 연필도 라는 말을 봐서 우리가 그 앞에 어떤 문장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이것을 하나의 연결된 문단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죠? 10초? 20초? 20초. 20초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써볼까요? 첫 번째, 뭐가 나오죠? 필통 안에는 많은 물건들이 들어있다. 긴 연필이 세 자루 있다. 짧지만 예쁜 빛깔의 연필도 있다. 지우개는 두 개나 들어있다. 어떤 사람은 지우개는 두 개나 들어있다가 긴 연필이 세 자루 있다 라고 하는 이 문장보다 앞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긴 연필이 지우개는 어떤 것이 새롭게 처음 표현될 때는 이, 가 이렇게 조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왔던 것,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얘기할 때는 는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처음에 제시되는 이가 나오고 는은 다음에 나온다. 이와 는이 두 개가 같이 있다고 하면 이가 먼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 호랑이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이렇게 했을 때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 호랑이는 했을 때 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똑같은 호랑이인데도 앞에 새로운 처음 이야기할 때는 두 번째 얘기할 때는 는 이렇게 붙는군요.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해 갖고는 좀 부족하죠? 또 다른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약간 어려워졌습니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뭐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죠. 편식은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 편식. 우리 한국어 말하기 시간에 편식이라는 말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것. 하나의 음식이나 두 개의 음식. 이렇게 몇 개의 음식만 먹고 다른 많은 음식들은 먹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식은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 이거 여러분들 알죠? 그래도 이런 문장도 여러분들 한번 보고 기억을 해두고 또 좀 시간이 나면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을 쓸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찬은 골고루 먹어야 한다. 반찬은 뭐뭐 해야 한다. 골고루 먹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반찬에다가 마음속으로 번호를 매기고 순서대로 먹는 방법도 편식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맨 마지막은 편식을 피하는 방법. 반찬에다 1번, 2번, 3번, 4번 해놓고 1번 먹고 2번 먹고 3번 먹고 4번 먹고 다시 먹을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먹으면 편식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대로 이 글을 고치면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이 될까요? 그렇죠?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뭐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골고루 섭취해야. 그럼 그 앞에는 어떤 말이 올까요? 편식은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반찬에다가 마음속으로 번호를 매기고 순서대로 먹는 방법도 편식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편식을 피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다에 있는 문장, 반찬은 골고루 먹어야 한다. 이 문장은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말,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그죠? 반찬을 골고루 안 먹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편식이라고 한다고. 편식에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편식에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편식이 나쁜 이유는 잘 자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편식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다시 쓰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쉽게 반찬은 골고루 먹어야 한다. 편식은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반찬에다 마음속으로 번호를 매기고 순서대로 먹는 방법도 편식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글을 쓰게 되면 뜻이 잘 통하고 서로 잘 연결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어려웠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장의 위치가 왜 거기에 있을까? 왜 첫 번째 있을까? 왜 이 문장은 두 번째지? 이 문장은 세 번째지? 이 문장은 네 번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난 뒤에는 이 문장들 자체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마치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 이제는 문장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언제든지 문장을 꺼내어서 쓰면 여러분들 이거 맞춤법 틀리는 거 아니야? 문법이 틀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써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문단의 중심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문단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운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축구, 배구, 농구, 야구, 피구, 수영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나요? 운동이라고 하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운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두 번째 문장이죠. 축구, 배구, 농구, 야구, 피구, 수영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나는 그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농구를 가장 좋아한다. 이 사람은 이것이 말이었다고 하면, 글이 아니고 말이었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냥 짧게 얘기한다고 하면 나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농구를 가장 좋아한다. 난 농구가 좋아. 이렇게 하는 말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은 여러 가지 운동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한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중심 생각은 그런데 나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 농구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조 문장, supporting sentence 또는 detail sentence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생각이 들어있는 것을 중심 문장, topic sentence, main idea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어디에 보조 문장이 있어요? 어디에 중심 문장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조 문장과 중심 문장이 합해서 하나의 문단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심 문장이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중심 문장이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앞에 있거나 또는 뒤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을 보고 뒤만 봐도 거의 99%는 중심 문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 아니면 뒤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어때요? 50점은 맞을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읽어보고 뜻을 이해하고 잘 고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장을 보면 운동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축구, 배구, 농구, 야구, 피구, 수영 이런 것들은 운동의 종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보면 하나의 문장처럼 하나의 의미처럼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운동의 종류에는 축구, 배구, 농구, 야구, 피구, 수영이 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해도 하나의 문장이 돼도 앞에 있던 두 문장의 얘기를 다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나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 농구를 좋아한다는 문장은 어떨까요?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농구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뒤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아주 중요하구나. 만약에 한 문장만 쓰세요 하면은 맨 뒤에 있는 문장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말할 때, 야, 간단히 말해. 한마디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맨 뒤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말로 할 때는 난 농구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운동의 종류가 있는 것은 뒤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보조해주는 문장입니다. 중심 문장은 뒤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림으로 보면은 보조 문장이 있는 부분은 가볍습니다. 중심 문장이 있는 부분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모습이 아래가 크고 위에가 뾰족한 모습이 되겠죠.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건 꼭 몰라도 되지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괄식, 결론이 끝에 있어요.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가 끝에 있습니다. 이런 말로 미괄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 훌륭한 재산이다. 고운 말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인상을 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물건들을 늘 제자리에 잘 정돈해 두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해 허둥거리는 일이 없다. 이렇게 몇 개의 문장이죠? 먼저 하나, 고운 말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상을 준다까지 2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셋, 물건들을 제자리에 잘 정돈해 두는 사람은 없다까지 네 개네요. 문장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4개밖에 없습니다. 좋은 습관은 훌륭한 재산이다.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고운 말 쓰는 것. 좋은 습관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것. 좋은 습관이죠. 물건들을 늘 제자리에 잘 정돈해 두는 것. 좋은 습관이죠. 그렇게 보면 좋은 습관은 훌륭한 재산이라는 말에 뒤에 있는 말들은 왜 좋은 습관을 가지면 재산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설명하는 글, 이유를 나타내는 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정리해보면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그죠? 좋은 습관은 돈보다 더 귀해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은 아주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의 중요성, 좋은 습관의 필요성,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고운 말을 쓰는 습관. 고운 말을 쓰면 어떻게 돼? 인상이 좋아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 건강에 좋아요. 물건 정돈을 잘하는 습관, 나중에 물건을 찾을 때 편리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좋은 점, 왜 필요해요? 왜 중요해요?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뒤에 있는 문장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간단히 말하세요. 하면 뭐만 얘기하면 됩니까? 첫 번째 문장, 좋은 습관은 훌륭한 재산입니다. 이 말만 하면 될 겁니다. 글로 쓴다면 좋은 습관은 훌륭한 재산이다. 한 줄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왜 훌륭한 재산이에요? 어떻게 좋은 습관이 훌륭한 재산이 되죠? 왜 이렇게 중요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뒤에 있는 문장들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글로 써서 설명해줘서 이유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번에는 무거운 쪽이 앞쪽에 있습니다. 중요한 쪽이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설명하거나 보조하는 것은 뒤쪽에 있습니다. 따라 중심 문장이 앞에 있고 보조 문장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삼각형을 거꾸로 옮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아까 미괄식과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괄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괄식, 미괄식. 아까 얘기했죠? 중심 생각이 앞에 있어요. 두괄식. 중심 생각이 끝에 있어요. 뭐라고요? 미괄식.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여겨보면 이거 두괄식이네. 중심 생각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어 능력시험 2에서 다음에 중심 말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으세요. 간단하죠? 앞에 한번 쓱 보고 뒤에 한번 쓱 보고 그리고서 가운데 있는 말들을 보면은 이거 뒤에 있는 말을 설명하는 거구나.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하는 거구나. 중심 생각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 생각을 먼저 쓰고 또는 중심 생각을 나중에 쓰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걸 뒤에 놓느냐 앞에 놓느냐에 따라서 말에 전달하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단의 중심 생각에 대한 이야기 2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다음 문단에 괄호원에 들어갈 중심 생각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단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사람에게 신의가 없다면, 신의라고 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에게 만일 뭐뭐 없다면, 아까 우리가 그런 표현 봤죠?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이 표현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신의가 없다면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서로 믿지 못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있는 문장. 만약 사람에게 신의가 없다면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서로 믿지 못하게 돼요? 서로 믿지 못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은 사회는 혼란해지고 불안에 떨게 될 것이다. 이 말들이 서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신의가 없으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혼란해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의 끝을 뒤에 있는 문장이 처음에, 두 번째 문장의 끝을 세 번째 문장이 시작으로 하는 그런 연결입니다. 이 세 개의 문장은 사실은 하나로 묶어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의 생각처럼 묶어보면 우리가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의가 중요하겠죠. 신의가 없으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또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나다 중에서 어떤 것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신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생각, 중심 생각이 뒤쪽에 있어요. 그렇죠? 중심 문장이 뒤에 있어요. 그럼 뭐라고? 미괄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답은 뭐가 된다고요? 바로 나의 사람은 신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문단의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보조 문장이 무엇인지 느낌이 옵니까? 안 온다고요? 올 텐데, 와야 되는데 어떡하죠? 한번 더 볼까요, 그럼? 책은 올바른 생각을 길러준다. 책은 즐거움을 준다. 책은 많은 도움을 준다. 책은 폭넓은 지식을 얻게 한다. 책을 읽으면, 사실은 책은이 아니고 책을 읽으면 책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올바른 생각을 해줘요. 즐거움을 줘요. 많은 도움을 줘요. 폭넓은 지식을 얻게 한다. 이렇게 네 개의 문장이네요. 이 네 개의 문장 중에서 이 어떤 문장은 전체를 다 포함하는 문장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과일, 수박, 포도 이런 과일들과 또 과일이라는 단어의 관계를 설명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따지면 여기에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많은 도움. 어떤 도움을 줘요? 그것은 올바른 생각을, 즐거움, 폭넓은 지식을 다 합하면 그게 도움이 되겠죠. 책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어떤 도움을 주는데요? 올바른 생각을 길러줘요. 즐거움을 줘요. 지식을 얻게 해줘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 문장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된 순서로 늘어놓는다고 하면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다에 있는 책은 많은 도움을 준다. 책은 올바른 생각을 길러준다. 책은 즐거움을 준다. 책은 폭넓은 지식을 얻게 한다. 이렇게 늘어놓으면 앞에 책은 많은 도움을 준다가 중심 문장, 그리고 나머지는 중심 문장, 많은 도움을 설명하는 보조 문장,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글이라고는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책은 똑같은 말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별로 좋은 글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다음 연습 세 번째,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그런 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선 같이 여러분들은 눈으로, 나는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에 있는 것,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소금 양치질을 하기도 하고,
꽃꽂이할 꽃, 꽃꽂이할 꽃. 이거 글씨 쓸 때 조심해야죠. 꽃 할 때 꽃이고, 꽂이 할 때는 지읒 받침입니다. 꽃을 꽂는 것을 꽃꽂이라고 얘기합니다. 꽃꽂이할 꽃을 싱싱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가지를 잘라 소금물에 담기도 한다. 감기 예방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양치질은 이를 닦는 거죠. 그 다음에 꽃을 싱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 소금물에 담는다. 소금에 관한 이야기네요. 또 껍질을 벗긴 사과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건져내어 변색되는 것을, 색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변색이라고 합니다. 것을 막기도 한다. 소금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쓰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도움이 되냐? 소금이 어떻게 쓰인다고요? 우리 가와 나에 있는 글을 보니까 소금에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네요. 라는 오늘날에는 소금을 공장에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옛날에는 어떻게 썼는데요? 옛날에는 바다에서 얕은 곳에 바닷물을 가둬둬요. 그리고 햇볕으로 말리게 되죠. 햇볕 때문에 물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면 나중에 소금 성분만 낳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얗게 되고 그것을 큰 도구로 긁어가지고 소금을 만들게 된다. 오늘날은 공장에서 가열을 해서, 열을 가해서, 불을 떼서 그래서 소금을 만들게 됩니다. 마에 있는 것은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껍데기가 갈라지는 것을 막기도 한다. 달걀을 삶을 때 물이 펄펄 끓게 되면 달걀 껍질이 갈라지게 된다. 그랬을 때 소금을 집어넣으면 껍데기가 갈라지는 것을 막기도 한대요. 이것도 소금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예네요. 그렇게 따지면 가, 나, 마는 다에 있는 소금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인다를 설명하는 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 있는 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늘날에는 소금을 공장에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은 소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오늘 소금 얘기하고 싶어요.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소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할 때.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의 글에서는 눈을 끌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의 귀를 끌게 만드는 게 그런 것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금을 공장에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소금 얘기예요, 지금. 근데 소금이 어떻다고요? 일생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요. 어떻게 일생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글을 보면서 순서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순서에 맞게 써본다고 하면 이와 같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소금을 공장에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소금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소금 양치질을 하기도 하고, 꽃꽂이할 꽃을 싱싱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가지를 잘라 소금물에 담그기도 한다. 껍질을 벗긴 사과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건져내어 변색되는 것을 막기도 한다.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을 조금 넣어서 껍데기가 갈라지는 것을 막기도 한다. 여러분, 이 문장, 소금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죠?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을 하죠? 소금의 역할. 이게 되겠죠.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짧게 글을 쓰세요 하면 여러분도 요와 같은 글을 쓰게 되면 정말 완벽하게 잘 쓴 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써보면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넣어두고 그리고 언제든지 꺼내어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 소금의 유용성, 이런 얘기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사전에서 한번 찾아서 그것도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쓰기 연습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에는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기란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인데, 동기는 보이지 않는 힘임. 동기에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있다. 내적 동기란 흥미, 만족감, 자부심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외적 동기란 칭찬이나 보상과 같이 우리의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이 두 동기는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 동기라는 게 뭘까요?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왜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 그리고 좋은 옷, 이런 것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바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여러분들의 공부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 동기. 그런데 거기에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효도는 우러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적 동기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옆에서 선생님이 참 잘하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좋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이 두 동기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영향을 줍니다. 동기가 부족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게 되고, 동기가 더 크면 열심히 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문장들이 어떤 관계가 있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1번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간단하게 줄이면 동기의 중요한 역할, 더 줄이면 동기의 역할,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요한도 빼고 동기의 역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동기의 역할은 뭡니까? 동기의 역할은 우리가 일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는 동기의 종류가 먼저 있습니다. 동기의 종류는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적 동기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죠. 흥미, 만족감, 자부심. 외적 동기는 칭찬이나 보상. 보상은 선물을 줘요. 공부를 잘하면 사탕을 줘요.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 동기에는 뭐가 있냐면 칭찬이나 보상이 있습니다. 동기의 종류입니다. 이 동기들, 두 가지 동기가 합해가지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슨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일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많은 영향, 일의 시작과 끝에 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두 동기의 영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두 문장으로 줄인다고 하면 1번과 4번만 있으면 됩니다. 동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기는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가운데 조금 더 자기가 아는 내용이 있다면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눠집니다. 내적 동기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외적 동기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칭찬과 보상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동기들은, 두 동기는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쓰면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쓰기 연습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눈을 감고도 이 4개의 문장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쓸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에는, 뭐뭐 하는 데에는, 아까 기본 문장에서 공부할 때도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익혀두고, 동기에는 무엇과 무슨 동기가 있다. 이런 표현들도 익혀두고 하면은 다른 글을 쓸 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문장들이고, 그 문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문단이 되는가 하는 그런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깊게 잘 보기 바랍니다. 오늘 문단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문단의 중심 생각 찾기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문단에서
보조 문장과 중심 문장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빠르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실전 쓰기 연습 교재가 있습니다. 쓰기 연습 교재, 다운로드 받은 연습 교재에 보면 모두 20개의 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50분 중에서 이 글 하나, 약 600자에서 700자가 되는 글들을 25분 안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글을 생각하고 준비하는데 15분. 그리고 답안지, 원고지에다가 쓰는데 10분. 그래서 25분이나 됩니다. 아마 25분 안에 700자의 글을 새로운 주제를 주고 쓰라고 하면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외국인인 여러분들이 700자의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글씨만 쓰는데도 20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작은 원고지 칸 안, 시험 답안지의 원고지 칸 안은 작죠. 그 작은 글씨 칸 안에 여러분들의 정확한 글씨를 쓰고 빠르게 쓰고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쓰기 교재에 글과 함께 답안지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답안지 안에다가 앞에 있는 글들을 쓰되 그대로 보고 쓰지 말고 2줄, 3줄을 한꺼번에 보고 그리고 옮기고 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5줄, 6줄까지 보고 옮기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그 글들을 보면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진 것이 눈에 보입니다. 내가 들여쓰기, 한 칸을 들여쓰는 글을 쓴 것을 3개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글을 옮겨 적는 방법. 그 대신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써야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빠르게 2번, 3번 읽어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옮겨 쓰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2페이지에 있는 일과 동기, 4페이지에 있는 창의적 사고 능력, 6페이지에 있는 토론의 방법, 이 3개의 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옮겨 적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그래요. 쓰기가 그렇게 쉽다면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쓰기 뒤에 있는 부분이 100점 중에서 700자를 쓰는 부분이 50점입니다. 그런데 그 50점 중에 대부분 10점 정도밖에 못 맞습니다. 왜? 700자를 쓰라고 했는데 100자 또는 50자 이것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채점하는 사람들은 글 전체를 보고 글이 서론, 본론, 결론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서론 조금 쓰다가 말았다. 그럼 어떻게? 이 글이 잘 짜여졌어요? 잘 만들어졌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단어들이 써졌나요? 앞에 2줄, 3줄밖에 못 썼는데 무슨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채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5점, 7점, 10점 이렇게 주고 맙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3개의 문제에서 10점. 그래갖고 여러분들의 쓰기 점수가 20점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600자, 700자를 쓰려고 하면 우선 여러분들이 손으로 글씨를 쓰는 속도도 빠르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장들은 기억에 있어서 금방 꺼내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쓰기 연습 교재에서 여러분들에게 옮겨 쓰도록, 옮겨 적도록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하나 쓰는데 10분, 15분, 20분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 3개 쓰는데도 60분인 1시간이면 다 됩니다. 공부한다. 한국어 공부도 하고 또 모르는 단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글씨 연습도 하고 이와 같이 한 번에 3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문단과 그 문단의 중심 생각, 문단의 중심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쓰기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하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다음에 나오는 메일 주소나 또는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질문을 하면은 내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도 매주 목요일, 일요일, 가능하면 매주 목요일, 일요일 저녁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들은 매주 목요일, 일요일 저녁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